부족함 없는 노후란 과연 존재할까요?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오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한 채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했고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아늑한 보금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노후였죠. 하지만 시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녀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줄어들었고 마음속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문제는 바로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습관에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선행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분명 귀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올해로 67이 되었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으로 32년간 청춘을 바쳤고 정년퇴직을 한 지도 몇 해가 흘렀네요. 자녀 둘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셋이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영순이 언니는 참 걱정 없이 잘 살아 퇴직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우리 부부 명의의 아파트도 있으니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퇴직 후 첫 해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마치 평생의 수고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 생일이 되면 백화점에 들러 예쁜 옷 한 벌 사주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예전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둑한 퇴직금 통장이 있었고 매달 연금도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도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 몇 번이고 다시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을만 원짜리 소고기 한 팩이 갑자기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들었다 놨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거 꼭 오늘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결국 다시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5,000원짜리 과일 한 봉지 앞에서도 똑같이 망설였죠. 은행에서 평생 돈을 만지며 살았던 제가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둘씩 미루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뭐 그리 대수라고 매번 다음에 보자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소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통장 잔고는 계속해서 얇아져만 갔습니다. 언제부턴가 불안이라는 감정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요즘 잘 지내지? 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각자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외로웠고 더 괜찮은 척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심한 소비가 가져온 침묵에 관한 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큰일이 나니까 늘 신중하고 철저하게 일했죠. 그런데 정작 제 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감정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무료함에 심심하면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쇼호스트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이건 꼭 사야 하는 충동에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땐 우리 강아지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할미한테 언제든 말해라 하며 선뜻 용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소비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자 제 자산은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막연하게 불안해하고만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카드 명세서를 전부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쓴 거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8만원, 편의점에서 15만원, 홈쇼핑에서 12만원, 그리고 각종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이 20만원. 금액 하나하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개수가 문제였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시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기억나지 않는 결제 내역도 수두룩했습니다. 새벽에 출출해서 시켰던 야식, 심심해서 주문한 건강식품, 손주들 용돈 보내려고 편의점에서 뽑은 현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홈쇼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안마의자를 샀고 또 다른 날은 공기청정기를 샀더군요. 그런데 정작 그 물건들이 지금 집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이게 다 언제 산 거지? 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들이 구석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사놓은 물건처럼 낯설게 느껴졌죠. 특히 안방 한쪽에 쌓여있는 건강 보조식품들을 보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건 같은 홍삼 제품을 한 달 간격으로 다른 브랜드에서 2번이나 주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먼저 산 제품은 아직 절반도 먹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문제는 지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소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은행에서 32년간 그토록 꼼꼼하게 남의 돈을 계산했던 제가 정작 제 돈이 어디로 어떻게 새어나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넘겼던 소비들이 쌓이고 쌓여 한 달에 40만원, 50만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으로 90만원이 들어와도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130만원이 넘으니 매달 40만원씩 적자였던 셈입니다. 퇴직금을 조금씩 헐어서 메우고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사실은 제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출의 정체를 모르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고 물이 새는 줄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 아껴 쓰는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비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동안 모든 영수증을 모아 항목별로 정리해보니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식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생활용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타 항목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5,000원, 10,000원씩 썼던 자잘한 금액들이 모이니 한 달에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현금 인출이었는데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만원, 5만원짜리 소소한 구매가 한 달에 20건이 넘었습니다. 생활용품, 건강식품, 옷, 잡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필요한 것 같았지만 모아놓고 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자동 결제 항목들이었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OTT 서비스 구독료, 건강앱 이용료 같은 것들이 매달 제 허락도 없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보내는 용돈도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큰 손주 학원비 지원 명목으로 월 10만원, 둘째 손주 과외비로 월 15만원, 셋째 손주 태권도 용품 사주느라 5만원. 손주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머니가 사줄게 하며 흔쾌히 카드를 꺼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출을 정리하고 나니 한 달 지출이 15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금 9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 부족분은 고스란히 제 퇴직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소비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먼저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 첫걸음은 바로 모든 지출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제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불안에 떨고 있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공고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리 없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제가 겪고 있던 막연한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내는 듯한 제목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홀린 듯이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20명 남짓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저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강사가 단상에 올라 던진 첫 마디에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것은 어설픈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소비 습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아.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이야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가지 사례를 들으며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바로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첫째, 사소한 외식과 모임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가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지갑을 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언니가 낼게 하며 계산을 도맡아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6,000원, 8,000원이었지만 한 달에 모이면 15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은행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어설픈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왔던 겁니다. 둘째, 충동적으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심할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쇼핑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완전히 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도 모르게 홈쇼핑 채널에 자꾸 손이 갔습니다. 오늘만 이 가격, 마지막 기회, 이런 말에 혹해서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죠. 특히 남편이 낮잠을 자는 조용한 오후, 뭔가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 때면 저도 모르게 쇼핑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셋째, 명확한 기준 없이 자녀와 손주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 소리만 들으면 내 노후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부모들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큰아들이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엄마가 도와줄게 하며 주저없이 1,000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딸이 아이 학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하자 할머니가 내줄게 하며 매달 15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모른 척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앉은 한 할머니가 아이고, 맞는 말이네, 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5억 원을 받은 한 어르신이 10년 만에 그 돈을 거의 다 쓴 이야기였습니다. 주식 투자나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그 사소한 소비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였죠. 매달 외식비 30만 원, 충동구매 50만 원, 자녀 지원 100만 원. 이렇게 매달 180만 원씩 10년이면 2억 1,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는 상상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패턴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제 이야기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150만 원인데 연금은 90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매달 60만 원씩 퇴직금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1년이면 720만 원, 10년이면 7,200만 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제가 가진 4억 원의 퇴직금도 15년 정도면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강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10년 후 당신의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정리한 가계부를 보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다 쓴 돈이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부부의 이야기였고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사가 들려준 한 상담 사례였습니다. 첫째 아들 전세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고 둘째 딸 아이 학원비로 매달 4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였죠.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거죠. 내 자식인데요. 그 말이 너무나 익숙해서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말했습니다. 자녀 지원은 투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소비일 뿐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고 반복되면 고정비가 되며
결국 자녀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전세 자금을 보태준 후로 아들은 엄마, 또 부족해 라는 말을 더 쉽게 꺼냈습니다. 딸 역시 제가 손주 학원비를 대주기 시작하자 더 비싼 학원을 알아보더군요. 할머니가 내주시니까 하면서요. 강사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계속 주는 한 자녀는 스스로 자립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의 독립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한가해진 제게 자식들의 엄마,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 제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자식들이 아니라 제 자신의 공허함을 위해 돈을 쓰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외식과 모임은 월 2회로 제한했습니다. 만날 때도 카페나 식당 대신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차를 마시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의외로 친구들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쇼핑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를 기다리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만 지나도 80% 이상은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충동적인 감정이 가라앉자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셋째, 자녀 지원은 정말 비상시에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적인 학원비나 생활비 지원은 중단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3가지를 3개월간 지키자 통장 잔고에 기적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돈이 부족했는데 말이죠. 외식비, 충동구매 비용, 자녀 지원 비용을 줄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절약이 가능했습니다. 돈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는 고민 대신 이번 달은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돈 걱정이 줄어드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고 남편과의 대화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진실은 노후에는 부동산 같은 묶인 자산보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상담 사례가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자가 주택 없이 전세로 살고 계셨지만 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동산 대신 흐름을 택하셨습니다. 비상금 통장, 단기 예금, 그리고 월 지급식 펀드를 통해 매달 160만 원가량이 꾸준히 들어오도록 설계해 두셨던 거죠.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 한 채가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정작 내 손에 쥔 돈이 없어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병원비 낼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삶. 그것은 진정한 안정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있다고, 자산이 많다고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진짜 열쇠였습니다. 60대 이후는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시기라는 말도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을 아껴야 잘 산다는 철학으로 살아온 제게 돈을 쓰는 것은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돈이 필요한 건강과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계획적으로 돈을 씁니다. 병원비, 여가비, 친구들과의 식사비 등 매달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예산으로 정해둡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제 남은 삶을 풍요롭게 돌보는 투자입니다. 저는 예금 일부를 조정해 쉽게 찾을 수 있는 통장으로 옮겼고 나중을 대비해 주택연금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제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짐이 아니라 제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방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제가 3개월 만에 경험한 변화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저축한다면 10년이면 거의 1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자신감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저처럼 딱 3가지만 정해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외식 횟수 정하기, 쇼핑 전 하루 기다리기, 자녀 지원에 명확한 기준 세우기.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유롭고 부족함 없는 노후란 과연 존재할까요?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오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한 채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했고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아늑한 보금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노후였죠. 하지만 시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녀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줄어들었고 마음속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문제는 바로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습관에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선행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분명 귀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올해로 67이 되었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으로 32년간 청춘을 바쳤고 정년퇴직을 한 지도 몇 해가 흘렀네요. 자녀 둘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셋이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영순이 언니는 참 걱정 없이 잘 살아 퇴직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우리 부부 명의의 아파트도 있으니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퇴직 후 첫 해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마치 평생의 수고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 생일이 되면 백화점에 들러 예쁜 옷 한 벌 사주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예전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둑한 퇴직금 통장이 있었고 매달 연금도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도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 몇 번이고 다시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을만 원짜리 소고기 한 팩이 갑자기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들었다 놨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거 꼭 오늘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결국 다시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5,000원짜리 과일 한 봉지 앞에서도 똑같이 망설였죠. 은행에서 평생 돈을 만지며 살았던 제가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둘씩 미루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뭐 그리 대수라고 매번 다음에 보자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소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통장 잔고는 계속해서 얇아져만 갔습니다. 언제부턴가 불안이라는 감정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들 요즘 잘 지내지? 하며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각자의 속마음을 감추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외로웠고 더 괜찮은 척하며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무심한 소비가 가져온 침묵에 관한 그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꼼꼼한 성격입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단돈 1원이라도 틀리면 큰일이 나니까 늘 신중하고 철저하게 일했죠. 그런데 정작 제 돈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무관심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제 감정이 소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은퇴 후 찾아온 무료함에 심심하면 홈쇼핑 채널을 틀어놓고 쇼호스트의 현란한 말솜씨에 넘어가 이건 꼭 사야 하는 충동에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습니다. 손주들이 보고 싶을 땐 우리 강아지들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할미한테 언제든 말해라 하며 선뜻 용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소비들이 하나씩, 둘씩 쌓이자 제 자산은 서서히 좀먹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저는 그저 막연하게 불안해하고만 있었던 거죠. 어느 날 밤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카드 명세서를 전부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쓴 거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한 줄 한 줄 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에서 8만 원, 편의점에서 15만 원, 홈쇼핑에서 12만 원, 그리고 각종 자동이체로 빠져나간 돈이 20만 원. 금액 하나하나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그 개수가 문제였습니다. 이거 정말 내가 시킨 거 맞나 싶을 정도로 기억나지 않는 결제 내역도 수두룩했습니다. 새벽에 출출해서 시켰던 야식, 심심해서 주문한 건강식품, 손주들 용돈 보내려고 편의점에서 뽑은 현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홈쇼핑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안마의자를 샀고 또 다른 날은 공기청정기를 샀더군요. 그런데 정작 그 물건들이 지금 집 어디에 있는지도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이게 다 언제 산 거지? 하며 집안을 둘러보니 포장도 뜯지 않은 상자들이 구석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사놓은 물건처럼 낯설게 느껴졌죠. 특히 안방 한쪽에 쌓여있는 건강 보조식품들을 보니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던 건 같은 홍삼 제품을 한 달 간격으로 다른 브랜드에서 2번이나 주문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심지어 먼저 산 제품은 아직 절반도 먹지 않은 상태였는데 말이죠. 문제는 지출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런 소비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은행에서 32년간 그토록 꼼꼼하게 남의 돈을 계산했던 제가 정작 제 돈이 어디로 어떻게 새어나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며 무심코 넘겼던 소비들이 쌓이고 쌓여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국민연금으로 90만 원이 들어와도 생활비로 나가는 돈이 130만 원이 넘으니 매달 40만 원씩 적자였던 셈입니다. 퇴직금을 조금씩 헐어서 메우고 있었던 거죠. 더 무서운 사실은 제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조차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지출의 정체를 모르니 계획을 세우는 것도 조절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마치 수도꼭지를 살짝 틀어놓고 물이 새는 줄도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스스로 아껴 쓰는 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는 것을. 소비가 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비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요. 며칠 동안 모든 영수증을 모아 항목별로 정리해보니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식비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생활용품,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타 항목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5,000원, 10,000원씩 썼던 자잘한 금액들이 모이니 한 달에 15만 원이 넘었습니다. 대부분 현금 인출이었는데 그 현금을 어디에 썼는지는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 쇼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만 원, 5만 원짜리 소소한 구매가 한 달에 20건이 넘었습니다. 생활용품, 건강식품, 옷, 잡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필요한 것 같았지만 모아놓고 보니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가장 당황스러웠던 건 자동 결제 항목들이었습니다.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OTT 서비스 구독료, 건강앱 이용료 같은 것들이 매달 제 허락도 없이 꼬박꼬박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보내는 용돈도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큰 손주 학원비 지원 명목으로 월 10만 원, 둘째 손주 과외비로 월 15만 원, 셋째 손주 태권도 용품 사주느라 5만 원. 손주들이 뭔가 필요하다고 하면 할머니가 사줄게 하며 흔쾌히 카드를 꺼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모든 지출을 정리하고 나니 한 달 지출이 150만 원을 훌쩍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연금 90만 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그 부족분은 고스란히 제 퇴직금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소비를 제대로 통제하려면 먼저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 첫걸음은 바로 모든 지출을 남김없이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제 지출 내역을 들여다보며 불안에 떨고 있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 붙어있던 공고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리 없이 가난해지는 사람들의 소비 습관 평소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제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제가 겪고 있던 막연한 불안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내는 듯한 제목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나만 이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에 저는 홀린 듯이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서니 저와 비슷한 연배의 분들이 20명 남짓 앉아 계셨습니다. 다들 저처럼 심각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아, 나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에 조금은 안도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강사가 단상에 올라 던진 첫마디에 강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갉아먹는 것은 어설픈 투자 실패가 아닙니다. 바로 매일 반복되는 소비 습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맞아. 내가 투자를 잘못한 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더욱 이야기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3가지 사례를 들으며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바로 이런 패턴을 보이는 사람들이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첫째, 사소한 외식과 모임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 밥 한 끼가 뭐 얼마나 되겠어 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습관적으로 지갑을 여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언니가 낼게 하며 계산을 도맡아 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6,000원, 8,000원이었지만 한 달에 모이면 15만 원이 훌쩍 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은행에서 오래 일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어설픈 자부심으로 자연스럽게 계산을 해왔던 겁니다. 둘째, 충동적으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심할 때, 우울할 때, 외로울 때 쇼핑으로 허전한 마음을 달래는 사람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완전히 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저도 모르게 홈쇼핑 채널에 자꾸 손이 갔습니다. 오늘만 이 가격, 마지막 기회, 이런 말에 혹해서 주문 버튼을 누르곤 했죠. 특히 남편이 낮잠을 자는 조용한 오후, 뭔가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이 들 때면 저도 모르게 쇼핑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했습니다. 셋째, 명확한 기준 없이 자녀와 손주를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 소리만 들으면 내 노후는 생각지도 않고 무조건 도와주려고 하는 부모들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큰아들이 전세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엄마가 도와줄게 하며 주저없이 1,000만 원을 보태주었습니다. 딸이 아이 학원비가 부담스럽다고 하소연하자 할머니가 내줄게 하며 매달 15만 원씩 보내주고 있었죠.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하는데 부모로서 어떻게 모른 척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의존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의 노후를 위험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옆에 앉은 한 할머니가 아이고, 맞는 말이네 하시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강사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퇴직금 5억 원을 받은 한 어르신이 10년 만에 그 돈을 거에 다 쓴 이야기였습니다. 주식 투자나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앞서 말한 그 사소한 소비들이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였죠. 매달 외식비 30만 원, 충동구매 50만 원, 자녀 지원 100만 원. 이렇게 매달 180만 원씩 10년이면 2억 1,600만 원입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그 액수는 상상 이상으로 불어납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정확히 이 패턴대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모두 제 이야기였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쓰는 돈이 150만 원인데 연금은 90만 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매달 60만 원씩 퇴직금에서 야금야금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죠. 1년이면 720만 원, 10년이면 7,200만 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하면 제가 가진 4억 원의 퇴직금도 15년 정도면 바닥을 보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강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10년 후 당신의 통장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마주 앉아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줄줄 새고 있었어요. 남편도 제가 정리한 가계부를 보고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다 쓴 돈이라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 부부의 이야기였고 당장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강사가 들려준 한 상담 사례였습니다. 첫째 아들 전세 보증금으로 5천만 원을 보태주고 둘째 딸 아이 학원비로 매달 40만 원씩 보내고 있다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였죠.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다고 합니다. 도와주는 거죠. 내 자식인데요. 그 말이 너무나 익숙해서 저도 그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사는 말했습니다. 자녀 지원은 투자가 아닙니다. 사랑의 표현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소비일 뿐입니다. 돌려받을 수 없고 반복되면 고정비가 되며 결국 자녀는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전세 자금을 보태준 후로 아들은 엄마, 또 부족해 라는 말을 더 쉽게 꺼냈습니다. 딸 역시 제가 손주 학원비를 대주기 시작하자 더 비싼 학원을 알아보더군요. 할머니가 내주시니까 하면서요. 강사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부모가 계속 주는 한 자녀는 스스로 자립할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기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돕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을 의존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진짜 사랑은 자녀의 독립을 묵묵히 지켜봐 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퇴직 후 갑자기 한가해진 제게 자식들의 엄마, 도와주세요 라는 말은 제가 여전히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자식들이 아니라 제 자신의 공허함을 위해 돈을 쓰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3가지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외식과 모임은 월 2회로 제한했습니다. 만날 때도 카페나 식당 대신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집에서 차를 마시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의외로 친구들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쇼핑은 장바구니에 담아두고 하루를 기다리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루만 지나도 80% 이상은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충동적인 감정이 가라앉자 정말 필요한 물건인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죠. 셋째, 자녀 지원은 정말 비상시에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적인 학원비나 생활비 지원은 중단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지만 몇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돈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먼저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3개월간 지키자 통장 잔고에 기적 같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놀랍게도 매달 80만 원에서 100만 원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매달 돈이 부족했는데 말이죠. 외식비, 충동구매 비용, 자녀 지원 비용을 줄인 것만으로도 엄청난 절약이 가능했습니다. 돈보다 더 큰 변화는 마음의 불안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라는 고민 대신 이번 달은 얼마나 저축할 수 있을까? 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돈 걱정이 줄어드니 마음에도 여유가 생겼고 남편과의 대화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훨씬 더 건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진실은 노후에는 부동산 같은 묶인 자산보다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 흐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상담 사례가 제 머리를 때렸습니다.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은 자가 주택 없이 전세로 살고 계셨지만 저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부동산 대신 흐름을 택하셨습니다. 비상금 통장, 단기 예금, 그리고 월 지급식 펀드를 통해 매달 160만 원가량이 꾸준히 들어오도록 설계해 두셨던 거죠. 상담사는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산의 총액이 아니라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안정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는 집 한 채가 있다는 사실에 안주하며 정작 내 손에 쥔 돈이 없어 매일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집은 있지만 병원비 낼 돈이 없어 전전긍긍하는 삶. 그것은 진정한 안정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집이 있다고, 자산이 많다고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장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돈의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진짜 열쇠였습니다. 60대 이후는 돈을 모으는 시기가 아니라 지혜롭게 사용하는 시기라는 말도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평생을 아껴야 잘 산다는 철학으로 살아온 제게 돈을 쓰는 것은 늘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아끼기만 하다가 정작 돈이 필요한 건강과 시간을 놓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계획적으로 돈을 씁니다. 병원비, 여가비, 친구들과의 식사비 등 매달 나 자신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예산으로 정해둡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제 남은 삶을 풍요롭게 돌보는 투자입니다. 저는 예금 일부를 조정해 쉽게 찾을 수 있는 통장으로 옮겼고 나중을 대비해 주택연금도 미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제 집은 자식에게 물려줘야 할 짐이 아니라 제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줄 마지막 보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퇴직 후 조용히 가난해지는 길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방심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통장을, 여러분의 소비 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지금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제가 3개월 만에 경험한 변화처럼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매달 80만 원씩 저축한다면 10년이면 거의 1억 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줄 자신감과 마음의 평화입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저처럼 딱 3가지만 정해서 오늘 당장 시작해보세요. 외식 횟수 정하기, 쇼핑 전 하루 기다리기, 자녀 지원에 명확한 기준 세우기.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노후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유롭고
부족함 없는 노후란 과연 존재할까요? 은퇴 후 매달 꼬박꼬박 연금도 나오고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이름으로 된 집도 한 채 있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을까요? 여기 모든 것을 다 갖춘 것처럼 보였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넘게 일하며 누구보다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했고 퇴직금과 연금, 그리고 아늑한 보금자리까지 마련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노후였죠. 하지만 시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녀의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아주 조금씩 눈치채지 못할 속도로 줄어들었고 마음속에는 이유 모를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문제는 바로 돈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습관에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나름대로 노후 준비를 잘 해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야기에 꼭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여유롭고 당당한 노후를 꿈꾸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야기는 어두운 밤바다의 등대와 같은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는 것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지혜를 나누는 선행과 같습니다. 지금 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다면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분명 귀한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올해로 67이 되었고 경기도 고양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으로 32년간 청춘을 바쳤고 정년퇴직을 한 지도 몇 해가 흘렀네요. 자녀 둘은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셋이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영순이 언니는 참 걱정 없이 잘 살아 퇴직금으로 4억 원을 받았고 국민연금도 매달 90만 원씩 꼬박꼬박 들어오니까요. 우리 부부 명의의 아파트도 있으니 겉보기엔 부족함이 없어 보였죠. 퇴직 후 첫 해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마치 평생의 수고를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작은 텃밭에 나가 상추와 토마토를 돌보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동네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손주 생일이 되면 백화점에 들러 예쁜 옷 한 벌 사주는 것이 제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예전만큼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두둑한 퇴직금 통장이 있었고 매달 연금도 들어오고 있었으니까요. 이 정도면 괜찮지, 이만하면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 한구석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마트에 장을 보러 가서도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았다가 몇 번이고 다시 내려놓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날이 있습니다. 하루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예전 같으면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들었을만 원짜리 소고기 한 팩이 갑자기 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걸 들었다 놨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거 꼭 오늘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결국 다시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5,000원짜리 과일 한 봉지 앞에서도 똑같이 망설였죠. 은행에서 평생 돈을 만지며 살았던 제가 말입니다. 친구들과의 약속도 하나둘씩 미루게 되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이 뭐 그리 대수라고 매번 다음에 보자며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돈이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분명히 소비를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통장 잔고는 계속해서 얇아져만 갔습니다. 언제부턴가 불안이라는 감정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어김없이 돈 걱정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나만 이렇게 사는 걸까 하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봐도 누구 하나 속 시원히 이런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